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결코 배불리 먹지 말라라는 지혜를 전해드렸는데요. 좋은 내용이었지만 길이가 짧아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인슈타인, 세종대왕, 정약용, 워런 버핏, 오프라 윈프리 등 시대를 막론하고 명성을 떨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을 바꿀 수 있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무엇이 인생을 바꾸는가? 그들의 미래를 바꾼 건 매일 실천한 작은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독서, 명상, 공부, 목표, 선행 등등 총 7가지의 습관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된 식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식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시대의 천재들이 식으로 어떻게 운을 바꾸었는지 이 책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장관을 지낸 80대의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운칠기삼이라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운 10이더라. 운이 모든 것을 좌우한 것 같다. 차관, 장관도 운이 있어야 된다. 아무 노력 없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국가를 위해 헌신해도 운이 있어야 장관이 된다는 말이다.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도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운이 좋기는 좋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간 할아버지 농장에서 쟁기질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 젊은 시절을 매우 불운하게 보낸 그였지만 30대 후반이 되어 행운이 찾아왔다. 잭슨 카운티 법원의 행정 담당 판사로 선출되면서부터 승승장구한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기와 매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이다. 내 경우에는 행운의 여신이 항상 나와 함께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와 흙수저가 결정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쉽게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 직장도 그렇다. 열심히 일을 해서 큰 성과를 올려도 퇴사 압력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반면에 성과도 별로 없으면서 성공한 사람도 많다. 유수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한 회사원. 그는 2년 전 결혼했다. 아들도 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산다.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왔더니 팀장과 부장이 평사원이 됐고 일부 간부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불안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긴 옛 직장 상사를 만나 상담을 했다. 좋은 자리가 없느냐며 구직을 부탁했다. 처음으로 부모에게 내 운이 어떤지 알아봐 주세요. 직장을 옮겨도 되겠습니까? 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회사에서 상당한 인재다. 능력도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불안에 떨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알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갖는 문제의식이다. 온갖 풍파를 겪어온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 무언가에 이끌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운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는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한다.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좌우되는 삶의 기륭화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며 종교를 찾곤 한다.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찾아 운명을 상담하기도 한다.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라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종교를 통해 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하게 살고 성실해진다. 이웃에게 많이 베푼다. 심신이 편안해진다. 실패도 줄고 어느덧 성공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이 전혀 없다면 종교가 그토록 오랜 역사를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사주팔자는 참고서일 뿐.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힘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리고 그 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명리학자들은 우주 공간의 행성들이 운행하는 동안 계절마다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지구에 내뿜는 자기장의 성질과 강약을 체계화한 부호들을 사주팔자라고 한다. 사주는 태어난 해에 작용한 자기장을 기본으로 하고 그 속에서 변화하면서 운행하는 월과 일과 시의 성질 및 강약을 합쳐 만든 4개의 기둥을 일컫는다. 연, 월, 일, 시 한 기둥마다 천기와 지기를 표시한 글자가 2개씩 있기 때문에 모두 8글자여서 팔자라고 한다. 이를테면 2016년을 병신년이라고 할 때 병은 천기를 나타내는 천간이고 시는 지기를 나타내는 지지다. 이처럼 사주팔자는 대단히 정교한 이론을 갖고 있다. 명리학자들은 우주와 대자연이 운행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 우주와 대자연으로부터 전해지는 자기장과 생명 에너지가 마치 하얀 천에 오색 물감을 일시에 뿌려놓듯 육신에 덮쳐와 배어든다고 말한다. 따라서 한 생명이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기의 성질과 강약을 분석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운명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게 명리학자들의 주장이다. 태양과 공기, 물과 흙이 없다면 생명체는 바로 사라질 것이다. 동식물도 사람도 모두 죽는다. 태양과 공기, 물과 흙이 생명의 원천임에는 분명하다. 인도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지수화풍, 금목수화토 오행을 기초로 철학을 정립한 것도 그런 이치에서다. 그러나 사주팔자를 타고난 것이라고 해서 고정불변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 천체가 운행하고 대자연이 순환하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성질과 강약도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의 사주명리학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사주팔자란 나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고 깊이 성찰하게 하는 일종의 운명 암호다. 이 암호를 잘 해독하면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으며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운명을 업과 인과응보로 설명한다. 부처의 깨달음은 한마디로 연기법이다. 그리고 이 연기법은 다시 인과법으로 설명된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원인이 존재하며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인과법의 내용이다. 착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악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낳는 근원적인 행동을 업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이 업을 소멸시켜야 해탈에 이를 수 있고 다음 생에 운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양에도 운명론이 있다. 프랑스 리옹 출신의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예정조화설을 주장했다.
사람이 천국에서 살게 될지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지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는 주장이다. 현실에서의 성공은 신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실패는 신에 의해 비난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려고 했다. 인간은 태초부터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노동과 부의 추구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정 조화서를 신봉한 청교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존재가 되기 위해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특히 17, 18세기 박해를 피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가 발전했으며 성공학의 진보를 가져왔다. 미국에서 성공학이 발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생 바꿀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대자연에서 다양한 생명 에너지를 받으며 살아간다. 해, 달, 별로부터 빛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받고 공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길을 받으며 대지로부터도 생명 에너지를 받는다. 우주와 지구의 자기장으로부터 길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다. 우주와 지구의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생명 에너지를 받는 장소, 시간,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명 에너지의 성질과 색깔, 강약과 흐름 또한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지만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마다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타고난 운명이라고 해서 영구 불변한 것은 아니다. 다르다는 것과 바뀌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운이란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과 순환 속에서 변화를 모색할 경우 바뀔 수 있다. 명이란 우주, 즉 대자연의 조화와 변화에 의해 주어지는 절대적인 작용을 뜻하지만 그 대자연의 초월적 힘을 보다 많이 제대로 수용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바뀔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해답을 찾아왔다. 기독교는 기도, 불교는 수행, 유교는 수신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기계발과 성공학 이론들이 있다. 한국 전통신앙에서는 굿이나 천도제를 통해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종 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이 발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두 일리가 있으나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기도, 수행, 수신, 그리고 자기계발서와 성공학 이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인생을 바꿔나가는 방편은 없는 것일까? 좀 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은 없을까? 나는 생활 속에서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탐구해왔다. 우주와 대자연의 초월적인 보이지 않는 힘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 인간은 그 힘을 어떻게 수용, 적용,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사색을 했다. 또한 과거 선인들이 남긴 경전과 서적을 공부하며 해법을 강구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부처, 식중독으로 열반하다. 장수의 비결. 역사적으로 장수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 그는 노아의 할아버지로 장수의 상징적 인물이다. 당시에는 1개월을 1년으로 계산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80세 중반까지 살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정확하지 않다. 반론이 더 우세하다. 무드셀라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러한 무드셀라의 모습에 빗대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추억은 항상 아름답다고 여겨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는 심리를 말한다.
무드셀라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창세기에 따르면 90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은 무드셀라 외에도 6사람이 더 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야렛, 노아가 바로 그들이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태중 대부란 벼슬을 동방삭은 3000갑자를 살았다고 한다. 갑자년을 3000번이나 겪었다고 하면 18만 년이나 살았던 셈이다. 그러나 3000갑자의 갑자를 1년으로 풀이해서 3000세로 보기도 한다. 세갑자로 해석해서 180세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200여 년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동방삭은 신선이 됐다고 한다. 영지초를 먹고 장수했다고 전해지나 평상시에 무엇을 즐겨 먹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무튼 동방삭의 이야기는 설화일 뿐 현실성이 떨어진다. 152년 9개월을 살았던 영국의 토마스 파 이야기가 비교적 현실적이다. 그는 잉글랜드 중부지방인 슈롭셔 지방에서 1484년에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 155cm 키에 53kg 몸무게로 왜소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130세 때까지 보리 탈곡 등의 농사일을 하며 말을 탔다고 한다. 그는 주로 규리빵과 직접 만든 치즈를 먹었고 홍차를 즐겨 마셨다. 그러던 그가 122살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자 그의 나이가 소문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토마스 파의 기록적인 나이는 런던의 찰스 1세 국왕에게까지 알려져 1635년 궁중에 초대됐다. 그는 맛있는 궁중 요리를 많이 먹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복통으로 사망했다. 올드 파라는 스카치 위스키는 술을 많이 마셨던 그를 기념하기 위한 위스키다. 입에 마시는 음식은 모두 창자를 녹이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이 되니 언제나 모자랄 정도로 적게 먹어야 탈이 없다. 라는 책은담의 글귀를 실감나게 하는 이야기다. 당시 영국의 생리학자 윌리엄 하베이가 토마스의 장수 비결을 밝히기 위해 그의 몸을 해부했다. 그 결과 뇌가 매우 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의 뇌가 물렁물렁한 데 비해 토마스의 뇌는 단단하고 건강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토마스는 뇌가 건강해 장수했다는 얘기다. 그가 거친 빵과 치즈를 주로 먹어 장수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장수 인물은 프랑스 여성 잔 루이즈 칼망이다.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 1997년 8월 4일 사망했으니 122년 164일을 살았다. 그녀의 오빠는 97세, 아버지는 94세, 어머니는 86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85세부터 펜싱을 시작했고 110세 때까지 자전거를 탔다. 모든 음식에 올리브유를 발라서 먹었고 레드와인을 즐겨 마셨다. 일주일에 초콜릿 1kg을 규칙적으로 먹었고 마늘과 채소도 자주 먹었다. 취미는 미소였다고 한다. 잔 칼망의 장수 비결도 음식에 있었다. 한때 레드와인이 불티나게 팔렸던 것도 그녀가 언론에 인터뷰한 직후다. 학자들은 성장 발육기간의 5배가 인간의 한계 수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125세까지 살 수 있다. 창세기 6장 3절에도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간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렇다면 인류로부터 가장 추앙받는 4대 성인은 어땠을까? 먼저 예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33세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다.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예수의 식사가 매우 검소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예수가 육식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71세의 나이로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 등에 의해 신성 모독죄와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고소돼 사형을 당했다. 그는 도주할 수도 있었으나 태연히 독배를 들어 마셨다.
결국 천수를 누리지 못한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채식을 했으며 제자들에게도 채식을 권했다. 그리고 과식을 경계해 공복을 채울 정도로만 음식을 먹었다. 그는 음식의 쾌락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음식을 탐닉하면 위장과 두뇌, 영혼이 망가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자는 73세 나이로 고향 취푸에서 제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영면했다. 잠들기 7일 전 공자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사시가 운행되고 만물이 생장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라고 말한 뒤 말문을 닫았다. 그리고 7일간 침묵한 뒤 영원히 잠들었다. 논어에 따르면 공자는 오래돼 이상한 냄새가 나는 쌀, 색깔이 변한 생선과 고기, 보기 싫은 색깔의 음식,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음식, 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 싱싱하지 않은 야채, 간을 잘 맞추지 않은 음식, 시장에서 사온 고기 등 8가지를 먹지 않았다. 공자는 고기를 잘게 썰어 먹었으며 집에서 빚은 술만 적당히 마셨다. 그리고 제철에 난 음식만 먹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았으며 식사 시간에는 침묵을 지켰다. 누구보다도 철저히 절제된 식사를 했던 것이다. 반면 부처의 열반은 음식과 관련이 있다. 부처는 기원전 624년 카필라 왕국에서 태어나 기원전 544년 쿠시나가르에서 80세 나이로 열반했다. 부처는 80세가 되자 열반을 예언하고 아난다와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빠바 마을의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음식물을 먹었다. 부처는 평소 탁발을 했기 때문에 춘다가 주는 대로 음식물을 먹었다. 그런데 그 음식물에는 상한 돼지고기가 들어있었다. 그 결과 식중독에 걸렸다. 부처는 열반을 직감했다. 가까운 쿠시나가르의 쌍을 이룬 사라나무 밑에서 아난다에게 가사를 4겹으로 겹쳐 깔게 했다. 그리고 머리를 북쪽으로, 얼굴을 북쪽으로 두게 했다. 제자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스승으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그리고 열반에 들었다. 그곳 사람들과 제자들이 왕중 왕의 예로 부처를 금관에 모셔 다비를 했다. 사리가 8말 8되나 나왔다고 한다. 불교 율장 사분율에 따르면 제대로 된 식사로 밥, 국수, 말린 밥, 생선, 고기 등이 꼽힌다. 빠알리 율에서는 밥, 죽, 보리 미숫가루, 물고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 십송률에서는 밥, 보리 미숫가루, 말린 밥, 생선, 고기 등이 먹는 음식이라고 했다. 육식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정육과 부정육으로 나눠 부정육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분율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코끼리, 말, 용, 개, 사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남복구의 식사법. 식으로 인생을 바꾼 미즈노 남복구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남복구는 18, 19세기 일본 관상학의 중시조다.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일본인이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남복구가 상법극기수신록에서 밝힌 식에 대한 철학은 일본 기자 출신 다마이 레이이치로가 편저한 식은 운명을 좌우한다에 잘 서술되어 있다. 매우 설득력이 있다. 남복구의 일대기 또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남복구는 어린 시절 고아가 돼 대장장이 삼촌과 함께 살았다. 10세 때부터 술을 마셨으며 동네 망나니 생활을 하다가 18세 나이에 술값 때문에 죄를 짓고 옥살이를 했다. 그는 감옥에서 죄수와 일반인의 관상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추록 후 이름 있는 관상가를 찾아갔다. 그 관상가는 칼을 맞다는 뜻의 겁난의 상이라는 말을 했다. 남복구는 충격을 받았다. 살려달라고 관상가에게 매달렸다. 이에 관상가는 그에게 겁난을 피하는 방법으로 스님이 될 것을 권유했다. 남복구는 곧바로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 스님이 되고자 했으나 주지는 거절했다. 거듭 매달리자 1년 동안 보리와 콩만 먹으면
입문을 허락하겠다며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남복군은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검난을 피하기 위해 조신하게 지내고 보리와 콩만 먹고 1년을 보냈다. 그리고 스님이 되기 위해 그 사찰로 가는 도중 검난을 예언했던 관상가를 다시 만났다. 관상가는 검난의 상이 없어졌다. 뭔가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 라며 몹시 놀라워했다. 남복구가 콩, 보리의 식생활에 대한 그간의 얘기를 전했더니 관상가는 그것이 음덕을 쌓게 되어 관상까지 바뀌게 했도다 하며 감탄했다. 그 순간 남복구는 크게 깨달았다. 자신감도 생겼다. 스님의 길을 포기하고 관상가의 길을 택했다. 이발소와 목욕탕, 화장장에서 3년씩 일하며 사람의 관상과 운명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그는 일본 관상학의 중시조가 됐으며 오늘날 소식 문화의 터전을 마련했다. 종 5위의 벼슬에 왕실의 특별한 보살핌도 받았다. 평생의 제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남복구는 주식으로 평생 보리 한 옵을 먹고 술 한 옵을 마셨다. 부식으로 한 가지 채소로 만든 한 가지 즙을 마셨다. 음식을 절제하고 조심하며 살았다. 그 결과 남복구는 빈상이었지만 가옥과 7동의 창고를 가진 큰 부자가 되어 78세까지 살았다. 흔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콩밥을 먹는다고 말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먹은 밥이 콩이 섞인 보리밥이었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콩밥을 먹는 것은 남복구의 이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식은 운명을 좌우한다 이론에 따른 죄수 교화법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죄수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콩밥을 준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콩밥을 준 것이다. 남복구는 재주와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작은 성취에 만족하여 취하고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으니 어찌 성공이 있겠소.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소.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는 통달한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오. 식은 인생을 좌우한다. 밥이 보약? 인간의 생명은 공기와 물 그리고 음식에 달려있다. 공기를 통해 산소를 호흡하지 않거나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공기와 물은 자연이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들면 된다. 그러나 음식은 그렇지 않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동안 대다수 사람들은 식욕을 해소하고 영양소를 섭취해 건강해지기 위해 음식을 먹었다. 왕과 귀족, 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각을 충족시키고 오래 살기 위해 음식을 먹었다. 오늘날에는 너도 나도 황제 식사를 갈망한다. 맛집을 선호한다. 갈수록 맛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TV만 켜면 요리 프로그램들이 나온다. 이른바 먹방, 즉 음식 먹는 방송이 대세다. 맛있는 녀석들, 냉장고를 부탁해 삼시세끼, 오늘 뭐 먹지, 수요미식회, 먹스타 총출동 등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미각 중심이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만 미각보다는 영양소 중심의 내용이 방송되고 있을 뿐이다. 음식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하지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식사를 매우 중요시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명의어식이란 말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명의어식은 식을 신중히 하면 기가 열리고 기가 열리면 운이 트인다는 동양적 식사 철학을 토대로 한 가르침이다. 음식과 약은 하나다. 식약일체, 즉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과연 그럴까? 밥 먹는 것이 운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음식이 인생을 바꾸는 방편일 수 있는 것인가? 남북구의 식은 운명을 좌우한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소한 식사.
조식하는 사람은 가난한 관상, 빈상이라도 행운을 잡는다. 조식은 고기 반찬이 거의 없는 곡식 위주의 채식을 말한다.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미식가는 운이 나빠진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맛집만 찾아다니면 집안이 몰락하고 출세나 성공도 불가능하다. 자신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검소한 식사를 해야 인생이 개선된다. 고객을 접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식을 할 때는 청국장, 된장찌개, 김치찌개, 북엇국, 콩나물국밥 정도의 검소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식을 하면서 식사의 양을 엄격하게 정해서 식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만년의 운세도 좋다. 이는 배를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복팔분무의 배를 60%만 채우면 천수를 누린다. 복욕분 천수라는 옛말과 같은 의미로도 해석된다. 부경대의 최진호 명예교수가 1987년부터 2년간 당시 미국 텍사스 의과대 유병팔 교수와 함께 소식이 장수한다는 가설하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소식의 수명 연장 효과를 규명한 바 있다. 흰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자유식과 제한식을 제공해 평균 수명을 비교한 결과 제한식 쥐가 자유식 쥐보다 50%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절제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주역은 군자는 언어를 신중히 하고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 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배를 70% 정도만 채우면 인생이 바뀐다. 셋째,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좋은 관상, 길상이라도 흉하다. 식사 시간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행운을 걷어차는 것과 같다. 식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을 식사 시간에 붙잡아 두는 것은 금물이다. 불규칙한 식사는 재산을 잃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한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취침과 기상 그리고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다. 넷째,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강해진다. 식욕이 없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맛이 있으면 많이 먹고 맛이 없으면 적게 먹는 것은 몸과 마음을 나쁘게 한다. 행운이 찾아오는 것도 가로막는다. 내가 그동안 취재차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은 식사가 일정하다. 특히 대법관 출신들 가운데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정서 불안이 찾아온다. 정신분열증 또는 우울증 환자는 대부분 후각장애, 미각 이상을 나타낸다. 매일 식사량이 일정하다가 갑자기 대식과 다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좋지 못한 변화가 생길 징조다. 이를 바로 알아차리고 원래의 식사량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섯째, 주머니에 돈이 없을수록 값싸고 검소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하늘에서 주어진 것 중에 한정된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 일생 동안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도 한다. 대식이나 다식을 하면 말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량이 없어져 고생을 한다는 얘기다. 자기 분수 이상으로 하는 식사는 하늘에 빚을 지는 것이다. 하늘에 빚을 지고 운명이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특히 매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먹는 데 소비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거액의 연봉을 받고 한국 대학의 초청을 받아 교수를 지낸 분이 있다. 그는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진수성찬에 와인 파티를 열었다. 그러다가 정년이 되자 대학에서 나왔다. 세계적인 석학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은 돈이 없어 지금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 평생 존경받는 교수 생활을 할 것으로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그가 검소한 식사를 하면서 고액 연봉을 저축했더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섯째, 가온이 기울어도 음식의 양을 줄여 먹는 감식으로 부응할 수 있다.
일본의 봉건 영주 우에스키 요잔의 검약에 관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그가 일본 봉건 영주의 영토를 처음 상속받았을 때는 재정이 빈약했다. 그래서 검약령을 발표했다. 평소 반찬은 국 한 그릇, 나물 한 가지로 한다. 새해에는 국 한 그릇과 나물 두 가지로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요네자와 양식이란 책을 백성들에게 배포했다. 얼마 후 가뭄으로 대기근이 일본 열도를 휩쓸었으나 요네자와 번에서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가 이와 유사하다. 최부자는 소득의 3분의 1은 이웃에 나눠주고 3분의 1은 손님을 접대하는 데 사용하고 3분의 1만 소유로 삼았다. 그 결과 최부잣집은 12대를 부자로 살았다. 해방 이후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지금도 경주 땅의 대부분은 최부잣집 소유였을 것이다. 7째, 고령자의 육식은 오히려 해가 적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노쇠한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육식을 해야 한다. 다만 균형 있게 식사를 해야 한다.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할 정도의 육식만 해야 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물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 남북군은 오래 살면서 자식복을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물부터 소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결론은 운명의 기륭은 식으로 결정된다. 돈이 떨어지면 식사량을 줄여라 등으로 요약된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은 음식에 따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절제하고 신중히 하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기가 열린다. 기가 열릴 때는 운이 좋아지는 문이 스스로 열린다. 나는 내가 먹은 음식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방영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영국 방송 BBC의 You Are What You Eat은 30분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다. 제작자 길리엄 맥케이스는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책을 출판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다. You are what you eat.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다이어트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식생활을 직접 실천한 일부 시청자들은 음식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다 라는 말은 맥케이스 이전부터 있었다. 1820년대 프랑스 생리학 책은 내게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진단을 할 것이다 라고 했다. 1860년대 독일에서 출간된 수필집에서도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고 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기질과 건강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식습관과 건강을 다룬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의 존재를 결정한다 라는 책이 출간됐다. 또한 이 주제는 1930년대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으로도 방송됐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환경운동의 주제가 됐다. 맥케이스 역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누구나 식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배를 70% 정도 채웠을 때다. 그때 과감하게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된다.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식사를 하면서도 자신의 배가 부르는지를 관찰해 알아차리도록 해야 한다. 조승형 전 헌법재판관은 식사 중간 적당한 시점에서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내가 음식 맛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오늘 많이 먹었다고 했다. 숟가락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력을 지닌 분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음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 생각을 접고 더 먹는다. 맛있는 음식이 남아있으면 더 먹으려고 한다. 그러나 몸은 스스로를 안다. 적당한 양의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만족감을 표시한다. 그만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식사를 하면서 세심히 살피면 몸이 만족감을 표시하는 신호와 그때를 알아차릴 수 있다.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가질 때는 이미 그때가 지났다.
적당한 공복이 뇌를 바꾼다. 3번의 단식 경험. 학창시절 누구나 경험한 사실이 있다. 배가 약간 고플 때 공부가 가장 잘 된다는 점이다. 배가 부르면 우선 머리가 무겁다. 조금 있으면 졸음이 온다. 그리고 침대에 눕고 싶어진다.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위장에 부담이 늘어 소화가 힘들어지고 혈액이 위장에 집중돼 심장과 뇌에 혈액 부족 현상이 초래됨으로써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당한 공복을 느낄 정도로 배가 살짝 고프면 머리가 맑다. 집중이 잘 되고 암기도 잘 된다. 학습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나는 단식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그동안 3번 단식을 했다. 20대, 30대, 40대 때 각각 7일 동안 단식을 체험했다. 오직 물만 먹는 단식이다. 첫 단식은 대학 시절 방학 때 시골집에서 했다.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 4일째 되는 날부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배고픔은 사라진 대신 기력이 떨어졌다. 자연히 눕게 됐다. 저녁에 누워있으면 전에는 들리지 않을 소리가 들렸다. 집을 둘러싸고 있는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들이 서로 비벼대는 소리, 잎사귀가 떨어지는 소리,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 새가 대나무 위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소리 등등 대나무가 내는 소리가 바람과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먼 거리에서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가는 소리도 들렸다. 청각이 엄청나게 향상된 것이다. 후각도 발달했다. 1km 이내의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음식 냄새가 나를 가장 괴롭혔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람의 냄새였다. 땀에 찌든 농부들이 골목을 지날 때 고약한 냄새가 났다. 내가 누워있던 방에서는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집의 위치가 약간 높은 데다 마당이 넓었기 때문이다. 반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소의 배설물 냄새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시력도 좋아졌다.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다. 지붕 위에 은하수가 쏟아져 내렸다. 머리가 한층 맑아졌다. 과거 읽었던 책의 내용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러다가 도사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까지 났다. 뇌 기능은 물론 오감이 극도로 발달한 것이다. 공복에 오감과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도 생각하면 처음 단식 때의 기억이 새롭다. 단식 이후 좋은 일들이 많았다. 2번째 단식은 결혼 후에 서울에서 했다. 3일이 지나자 입에서 악취가 나왔다. 몸속에 독가스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6일째 되는 날 밤 꿈을 꿨다. 뿔이 달린 용이 나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잠에서 깨어나니 온몸에서 빨간 부스럼이 생겨났다. 몸에 독소가 빠져나올 때의 현상이었다. 아들의 태몽이었다. 세계일보에 입사한 것은 2번째 단식 직후였다. 3번째 단식은 참선 수행을 하면서 했다. 한민족의 고대 경전인 참전개경의 8째 강령, 응의 제3장, 다음에는 몸이 맑으면 복이 응하느니 온 사람이 덕을 이루어 하늘 아래 한 사람도 성품을 잃음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몸이 맑아지면 복이 따르고 창고가 넉넉해지고 액이 없어지고 이로움이 따르고 재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몸이 맑아지면 의식이 맑아진다. 나의 맑은 기운이 주변 환경의 맑은 기운과 공명한다. 그러면서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모여든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저절로 복이 모인다. 직장에서도 승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사업가라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그러는 가운데 점차 인생은 바뀐다. 3번째 단식 이후 집중과 몰입이 쉬워졌다. 참선을 보다 순일하게 할 수 있었다. 뇌신경 세포의 연결 지도가 가지런히 정렬되는 느낌이 왔다. 직관과 통찰이 단식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 좋은 제안들도 많이 들어왔다. 비록 풍파는 있었지만 평범한 논설위원을 뛰어넘어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됐다.
소식하면 장수한다. 우리가 공복을 느낄 때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시르투인이 작동한다고 한다. 소식과 채식을 즐기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시르투인은 뇌, 간, 신장 등 신체의 일부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탈아세틸화 효소로 노화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분자생물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2007년 의학 전문지 세포에서 체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면 이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세포 내의 발전소로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분자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시르투인의 활동에 자극받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가설을 증명한 연구 결과다. 시르투인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적절한 공복 상태에서 배가 고파야만 분비돼 60조 개의 유전자를 순간적으로 스캔하며 병든 유전자를 치유한다.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만 활동하는 유전자가 시르투인이다. 이 시르투인이 뇌에서 생성될 경우 뉴런을 자극해 시냅스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직관과 통찰이 강화되고 지혜가 생기며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위가 쓰라릴 정도로 굶으면 안 된다. 그것은 공복이 아니라 배고픔이다. 배고픔 상태에 돌입하면 문제가 생긴다. 굶주린 늑대라는 표현을 상기하면 된다.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도로시 딕스는 배가 고플 때는 어느 누구도 키스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공복과 배고픔을 구별해야 한다. 시르투인이 활성화될 정도의 공복이면 충분하다. 배가 부르다는 느낌도 배가 고프다는 느낌도 나지 않은 상태다. 배가 가볍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배를 70% 정도 채우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배고픔 직전 상태의 공복을 체험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일본의 의사 출신 나구모 요시노리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위장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유한다. 꼬르륵 소리가 들릴 정도의 공복 상태에서 시르투인 유전자가 맹렬히 활동해 병든 세포들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적당히 몸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생각이 깊어진다. 생각이 깊어지면 직관이 발달한다. 직관에서 창조가 이뤄진다. 직관이 발달하면 실수가 줄어들며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찰이다. 이 통찰에서 창조가 이뤄진다.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된다. 이른바 만사형통 그 자체다. 내게 참선을 지도했던 스님의 이야기다. 그 스님이 충남 예산 수덕사의 말사이자 선방인 정해사에서 처음 한거를 지낼 때다. 첫날 스님들은 점심 이후 수덕사와 정해산 뒷산을 등산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선방 경험이 처음이어서 하얀 고무신을 신은 채 산에 올랐다. 그러다 보니 자꾸 미끄러졌다. 그 순간 화두를 놓쳤다. 등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다시 화두를 챙기고 내려왔다. 정해사 입구에 들어서니 수덕사에 있던 사제가 등산화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사형이 등산화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수덕사 앞 상가에서 구입했다는 것이다. 그 스님은 당시 몸이 매우 맑았으며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였다고 한다. 그 마음이 빚어낸 텔레파시, 염력이 사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본다. 한거, 동한거 때 선방에서 참선 정진을 하는 수좌 스님들은 절제된 식사를 한다. 식사 직후에는 참선을 하지 않는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벼운 산책도 한다. 행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가 부르지도 고프지도 않은 가벼운 공복 상태에서 스님들은 정진한다.
배가 부르거나 고프면 화두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집중이 안 되고 망상이 화두 챙기는 것을 방해한다. 인생을 바꾸는 식사법. 식사는 자연과의 어울림. 식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식사 철학은 주역을 토대로 삼는다. 그 핵심은 자연과의 조화, 즉 어울림이다. 식사를 통해 인간이 대자연과 합일될 때 운이 좋아진다는 논리다. 식사를 통한 자연과의 어울림은 자연의 기와 인간의 기의 어울림을 낳는데 그 어울림을 통해 인간의 기는 증폭된다. 그리고 그 기는 뇌신경세포를 자극해 시냅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한다. 무한대, 무량의 대자연의 기는 인간의 잠재력을 크게 끌어올린다. 그 잠재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전인 미답의 새로운 길을 가게 한다. 인생이 저절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 식품영양학자 허봉수가 밥상이 의사다에서 사람은 자연이다.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을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시인 김지하가 유신 시절 감옥에서 장일담을 메모하며 사람이 하늘이다 라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밥이 하늘이다 라는 명제로 재해석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음식을 골고루 배불리 나누어 먹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게 당시 김지하의 생각이었다. 서양의 많은 철인들이 채식을 통해 자연과의 어울림을 추구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다. 71세를 살았던 소크라테스에 이어 80세를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피타고라스는 주로 곡식과 채식만의 소식을 했다. 자연과 어울린 검소한 식사에서 서양 철학이 태동한 셈이다. 그들은 몸이 맑아 마음이 자유롭고 직관과 통찰이 강화됐기 때문에 철학적 사고가 뛰어났다. 따라서 인생을 바꾸는 식사법은 자연과 어울리는 검소한 식사를 기본으로 한다. 사람 중심의 식사와는 거리가 멀다. 맛 중심의 식사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최근 우리 인간들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자연과의 어울림을 배제한 식사에 있다. 자연에서 나오는 싱싱한 채소와 전통의 발효식품으로 식단을 꾸렸던 예전과 달리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즉석요리 등 가공된 음식을 즐겨 먹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다. 자연과 거리가 먼 음식을 먹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 우리 몸은 부대끼게 된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몸속에서 숙변과 독소를 양산한다. 그 숙변과 독소는 간을 지치게 만들고 위와 장을 힘들게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 뇌신경회로가 헝클어지고 전체 배선도가 뒤엉키게 된다. 그 결과 인생은 뒷걸음을 친다. 살인과 성추행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몸을 맑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닦다. 최근 요가가 널리 유행하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와 몸매 가꾸기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원래 요가는 인도의 명상 수행법이다. 다만 몸을 수련한다는 점에서 명상이나 참선과는 차이가 있다. 몸을 마음과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가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한다. 음식이 몸의 수련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핵심은 역시 자연과 어울린 식사에 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설립해 지덕체의 교육을 실시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래서 소식과 채식을 권유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와서 몸을 닦는 것은 사라지고 마음 위주의 명상이 중요시됐다. 류현민은 요가, 존재의 휴식에서 요가 철학에 따라 음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맑고 가볍고 사랑과 빛의 속성을 가진 사트바의 음식,
행동과 열정으로 안정감이 결여된 운동의 속성을 가진 라자스의 음식, 어둠과 게으름의 성질로 무지와 집착에 빠지게 하는 탁한 속성을 가진 타마스의 음식이다. 사트바의 음식은 대체로 가공되지 않은 천연식품으로 깨끗한 토양과 맑은 물, 신선한 공기에서 얻어진 과일, 채소, 곡류, 발효식품 등이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한다. 라자스의 음식은 자극성이 강한 음식으로 커피, 초콜릿, 양념이 많이 가미된 음식 등이다. 몸과 마음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불안정하게 한다. 타마스의 음식은 각종 화학 조미료와 첨가물이 포함된 인스턴트 식품이다. 오래돼 신선하지 않거나 탄 음식도 포함된다.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힌두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사트바에서 지혜가 생기고 라자스에서 탐욕이 일어나며 타마스에서 미혹과 망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연과 어울림을 갖는 천연 채식 등 사트바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식의 힘. 사람들이 가을산을 오르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단풍이다.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서 연신 탄성을 지른다. 그러나 단풍잎을 떨어뜨리는 나무의 고통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온 탄성이다. 산을 오르면서 나무만 보는 것은 산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계곡의 물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물맛을 봐야 한다. 가을의 계곡은 봄의 계곡보다 수량이 늘어난다. 물맛도 봄보다 달달하다. 나무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영양분이 담긴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가을에 나무들이 수분을 배출하는 이유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다. 겨울에도 여름처럼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얼어 죽을 수 있기에 생존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고통을 겪는다. 봄이 되면 수분을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비움을 실행하는 것이다. 자연은 이처럼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철저히 지킨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